제가 시작하면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작!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은 재창조되거나 재생산된 시각이다. 모든 이미지는 하나의 보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한 이미지는 X라는 사람이 Y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된다. 같이 읽은 이유는 우리가 소리내서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무슨 내용인지 착 명료하게 와닿으시나요? 알 것도 같은데 막 되게 또렷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약간 경험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번역체잖아요, 번역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이 존 버거라는 사람이 한글로 쓴 게 아니에요. 영어로 쓴 거잖아요. 언어는 그 사회의 역사하고 문화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결합된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눈이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그 이름이 몇 개 없는데 에스키모 언어에서는 눈이 12개인가? 종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역사와 그 환경과 이런 거가 엄청 밀접한데 우리는 영어권에서 만든 것들을 너무 쉽게 가져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곱씹어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장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이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에 되게 구체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보고 보통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거 자체로 자연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조차도 조경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고 건물이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이미지는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뭐 그림, 사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여줄지를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이미지는 그 생산자의 관점의 기록이라는 말인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장면이 되게 다르죠. 유디트 이야기는 아까 성경 두루마리 후보에 올랐다가 떨어진 거를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유디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 군대한테 포위당했어요. 포위당하면 갖고 있던 식량까지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죽을 수 없으니까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청산가부 유디트가, 이 설정은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름다운 청산가부래요. 되게 충직한 하녀와 함께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가요. 그래서 막 술을 먹이게 하는데 성공해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한 홀로페르네스가 침대에 골아떨어져서 잘 때 목을 쫙 베요. 그리고는 하녀가 가져온 주머니에 넣어서 잘 도망 나와요. 그리고 성벽에 효수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죽인 것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음날 아시리아 군대가 장군을 찾는데 보니까 없고 저기에 우리 장군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혼란을 났겠죠. 혼비백산 할 때 포위망을 뚫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 영웅 유디트 이야기예요. 그걸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유디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어떻게 꼬셨으면 전쟁 중에 장군이 그렇게 정신을 놓고 술을 마셨을까? 이거 근데 누구 입장의 상상일까요? 남자 입장의 상상인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보통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들거든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근데 그럼 아시리아는 이민족 나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 여자 문제가 되면 남자 편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으로 홀로페르네스 입장으로 유디트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어떻게 꼬셨을까 이렇게 해서 남성 화가들이 엄청 많이 그리는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목을 베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그래요. 여성이 남성을 해치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고 난 다음을 이렇게 그려요. 얼굴 잘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손에 힘이 없으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데 잡을 수도 없어요. 그쵸?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어디예요? 네, 가슴이죠. 여러분이 음란마귀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림 자체가 가슴을 보도록
구도와 빛과 다 설정해놨어요. 유디트 표정 어때요? 눈에 초점도 없고 맹하죠. 네, 무슨 실수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그래서 하녀가 아가씨 괜찮으세요? 하듯이 이러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에 장군을 만나려면 지금처럼 막 DM을 보내가지고 우리 지금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적군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언변도 되게 뛰어나고 죽이고 끝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효수하는 것까지 생각한 지략도 뛰어나고 엄청 용감하고 이런 여성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드물었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는 여성 화가는 홀로페르네스 입장에서 혹은 남자의 입장에서 유디트가 어떻게 유혹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유디트의 입장에서 그냥 남자도 아니고 장군을 죽일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상상한 거예요. 끔찍하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아무도 안 해봤지만 목을 머리에서 분리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부와 근육과 뼈를 이렇게 갈라야 되죠. 엄청 힘들고 오래 걸리겠죠. 고통도 엄청나겠죠. 그럼 아무리 취했어도 술에서 깨고 그러면은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 유디트가 특공부대처럼 한 번에 제압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하녀가 구경만 하겠어요? 같이 돕겠죠. 이게 리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남성 화가들은 아무도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유디트를 행위의 주체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남성 화가들을 막 탓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때는 남성의 문화와 여성의 문화가 엄격하게 나눠져 있어서 남성은 다른 외간 여자들하고 말할 기회도 되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달랐어요. 남성들은 교육을 받아서 공적인 언어를 쓰고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거나 지적인 존재라거나 이런 걸 몰랐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민족을 구하는 영웅을 그릴 때 그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으로 그리는 것과 행위의 주체로서 그리는 걸 되게 다른데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여성 화가의 그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배운 적이 없어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는 화가가 있었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한 70년대부터 그래도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데 그전에는 그럴 기회도 없었다가 공부를 해봤더니 문서 저기에 여성 화가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왜 미술사 책에는 없지? 이러면서 수장고를 뒤지고 문헌을 파헤치고 이러면서 여성 화가들을 발굴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테미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시아 그림은 몇백 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90년대 돼서야 이제 미술관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그림은 행위의 주체로서 여성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몸 그 자체인 여성, 남성에 의해서 해석된 왜곡된 여성만 여성들도 배웠다는 거죠. 엘리자베타 시란이라고 하는 여성 화가도 이제 유디트 이야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 화가도 유디트를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목을 벤 이후 그리고 아까 이 반다이크의 그림처럼 막 가슴을 보여주진 않더라도 목을 벤 걸 잡고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섬뜩하지 않나요? 어쨌든 안전한 여성, 우아한 여성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아, 악랄한 건 뭐냐면 보통 남성 화가들이 그릴 때 유디트만 그리거나 하녀를 배치해도 유디트가 얼마나 예쁘고 젊은지를 더 부각시키는 대조군으로 하는 문법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르테미시아는 목을 벤 이후에도 병사들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적군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잘 살펴보는 주도면밀하게 본 행위의 주체로 굴긴 했어요. 하지만 아르테미시아도 이런 그림 몇 개 말고는 똑같이 남성들의 눈으로 본 여성을 그렸어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누드로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야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문화와 구조와 권력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감독들이나 대중매체를 다루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화가들이 영향력이 엄청 컸거든요. 이 화가들 중에서도 로얄 아카데미 회원들은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화가들이었어요. 다 누구예요? 남자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남자가 있지 않죠. 특정한 남자들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농부가 있나요? 하인이 있나요? 아니죠. 다 옷을 엄청 잘 입은 귀족과 같이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없죠. 중년 이상. 그리고 백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본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아까 아르테미시아가 있던 것처럼 이제 18세기 후반이니까
아르테미스처럼 운 좋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여성 화가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메리 모저하고 앙겔리나 카우프만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서 원래 아카데미가 여성을 안 받아들여주는데도 얘네를 안 받아들이면 자기네 손해인 그런 상황이어서 메리 모저하고 앙겔리나 카우프만도 여기에 있었어요. 회원으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찾기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말짱이 살아있는 여성 화가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액자로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저 말고도 누군가 비판을 했겠죠? 그러면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여성 화가는 여기에 그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 남성 누드 모델들이 있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여성이 옷을 벗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옷을 벗은 사람하고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불법이어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있을 수 없었대요. 근데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로얄 아카데미 회원의 초상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빼고 누굴 넣어야 돼요? 모델을 빼고 화가를 넣어야 되죠. 근데도 모델과 화가의 위계보다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이 이상하죠. 왜 남자는 벗은 사람과 있어도 되고 여자는 안 돼요? 근데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여성 미술가들이 두각을 드러내니까 자신들의 힘을,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싫은 남성 화가들이 그림의 위계를 만들어요. 여성들은 집 밖에 잘 못 나오니까 초상화랑 정물화를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상화, 정물화 같은 거는 되게 하위의 것이고 대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성경화나 역사화나 그런 큰 그림들은 위대한 예술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걸 못 그리도록 여성들은 몸을 보고 인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구절을 떼다가 여성은 성욕을 활동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벗은 사람 같은 것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되게 많이 듣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불법이 악이 아니죠. 법이 무엇을 옹호하고 누구의 권력을 수호하는가를 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림의 사인을 어디에 많이 해요? 오른쪽 아래. 그래서 화가들이 오른쪽 아래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 모델은 이렇게 살아있는 주체로 막 이렇게 포즈도 하고 있는데 여성은 팔다리를 잘라서 토르소로 만들어서 배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요. 여자는 보기 좋으면 되고 애만 나오면 돼. 이거 근데 우리 너무 익숙하죠? 슬프게도. 아직도 듣는 말이잖아요. 이 18세기 후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가장 권위 있는 화가들을 그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거.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성 혐오가 엄청 컸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역할을 엄청 제한했던 때인데 왜냐하면 시민사회혁명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만약에 종교시대에는 철학이랄 게 발달할 게 없었어요. 성경의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철학이 막 발달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다, 진리다. 철학자들이 진리 논쟁을 하고 화가들도 내가 최고야 기준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점점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도 생기고 신분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생기는데 그 도전하는 사람들의 성별은 또 남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문이나 뭐나 사고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남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아니야, 너네는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너네는 지배 계층이야 라는 걸 하기 위한 확실한 피지배 계층이 필요하죠. 그게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의학이랑 철학이랑 심리학이랑 다 분과 학문들이 생길 때, 미술도 이때 분과 학문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계속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여성을 계속 자연화시키고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은 계속 결핍이 있거나 부족한 것으로 해요. 그래서 이 당시가 또 뭐랑 겹치냐면 이전에는 마을에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여성들이 산파들이 아기를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아내는 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요즘 전에 이제 막 마녀 사냥을 하면서 의학의 권위를 가졌던 여성들을 다 몰아내고 남성 지식인들이 의학을 다 차지해요. 여성을 다 육체화하고 남성을 계속 정신과 능력으로 바꿔가고 문제는 이러한 바탕으로 만들어진 분과 학문을 21세기에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비판 없이. 여성 누드 모델을, 누드 교실을 100년이 지나서 19세기 후반에야 힘들게 열었어요. 그런데 이 교실을 열고 교사는 해고돼요. 그러니까 남자 교사가
우리 여자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 그리는데 인체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하겠다 해서 여자 누드 모델을 교실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중요한 장면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쫓겨나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9세기 후반까지 여성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이렇게 많이 박탈됐다는 거. 이거 이름이 스콜드 브라이들인데, 스콜드가 잔소리꾼이라는 뜻이고 브라이들이 머리에 쓰는 굴레래요. 잔소리꾼에게 머리에 쓰이는 굴레인데 이거 합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썼냐면, 부인이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관청에 가서 합법적으로 가져다가 부인한테 씌워요. 이거를 쓰면 혀가 뾰족뾰족한 걸로 눌려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콜드, 나 잔소리꾼이어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까지 같이 벌 받아요. 그래서 학습하겠죠. 엄마처럼 남자한테 대들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개처럼 줄을 해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그랬대요. 그럼 이제 그 동네 여성들이 다 배우겠죠? 남성에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게 스코틀랜드 지역의 어떤 마을에서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16세기에 생겨가지고 19세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성은 그러면 남성 앞에 무기력하게 그냥 쇠물건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면 여신이고, 그렇게 성적 대상화돼서 있거나 아니면 주체로서 자기 얘기를 하면 재갈 물려지는, 성적 대상화는 지배와 통제와 같은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미지는 X라는 사람이 Y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기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선의 주체로 설정된 X가 누구냐, 우리 인체 비례도라고 배웠지만 이게 인간을 대표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 집단인데 백인이고 남성이고 비청소년이고 비노인이고 비장애인이고 귀족이나 자본가처럼 경제력을 독점한 이성애자 지식인일 뿐이었던 거.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로 보면 되게 적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만 정상이라고 하면서 그와 다른 사람들을 다 문제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상성이 만들어낸 차별과 혐오가 인류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큰 거예요. 우선은 백인 중심이라고 했을 때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있죠.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모습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백인과 같은 모습이죠.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팔다리가 길고 피부가 하얗고, 그쵸? 그리고 피부색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종류를 막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21세기 들어서는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적인 거다라고 유전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다 말하거든요. 왜냐면 인종을 구분하는 게 피부색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백인들보다 더 하얀 사람도 있고, 그쵸? 얼만큼 하얘야 백인이고, 저 얼만큼 까매야 흑인이고, 어떤 색이어야 황인종이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부색이 되게 하얀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게 엄청 많다,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종주의라는 게 제국주의를 펼쳤던 시대에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자기네 유럽 대륙의 사람들만 특수하게 하고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되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개념인데 지금 우리한테도 있어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아무 근거 없이 막 무시해요. 경제력을 막 착취하고 수탈하고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막 생각하고, 뭔가 거기다가 아직도 유리천장을 깬 여성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남성들이 대부분 하고 있죠. 아직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성별 이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성평등 그러면은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양성평등까지는 봐주겠어요, 이런 사회에 살고 계시죠. 이분법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법은 A와 B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은 A와 not A를 얘기해요. 그래서 남성이 중심이 돼서 남성이 아닌 걸 다 여성화시키는 게 성별 이분법이거든요. 그리고는 비청소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주의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은 사고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것처럼 판단력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기준도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19살 12월 31일까지는 막 뭔가 미성숙해서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섹스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12시가 딱 지나면 어른이 쫙 돼가지고 다 해도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권을 막 무시하고 침해하죠. 그리고 기능주의와 능력주의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우리는 다 뭔가 어려움이 점점 생길 텐데 노인들은 쓸모가 없어 라고 하면서 노인을 혐오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노동자인데 너무 슬픈 건 다 자본가에 막 동일시해서 막 파업하고 그러면은 막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노동권 침해를 당연하게 해요. 그리고 이성애자 중심 사회인데 남성의 이성애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남성에게 과도한 성욕을 계속 주입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유성애주의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성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무성애자, 유성애자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없는 게 이 사이에 스펙트럼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는 당연히 태어났으면 자신과 지정성별이 다른 사람한테 열렬한 끌림을 막 느껴가지고 막 연애를 해가지고, 중요한 건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해서 애 낳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왜 낳아야 되냐? 이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을 막론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의 가장 기본 단위를 이루도록 하는. 그러면서 만들어진 트랙 바깥에 있는 뭔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거나 또 정해진 대로 끌림을 느끼지 않으면 소수자를 만들어 버리죠. 거기다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살려면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해야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성들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안 여기면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유럽의 싸움 잘하는 나라들이 문서에 기록해 놓은 것만 지식이라고 하면서 그거 잘 외워가지고 시험 빨리 답 맞추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펼치고 자기네만 당답이라고 하고 막 계몽주의를 펼치고 훈역학벌주의를 펼치더니 결국은 여성을 착취하고 특히 제3세계 사람들을 착취해요. 그 문명에서는 그게 지식이 아니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지식을 계속 강요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주민 중심주의와 만나는 게 바로 난민에 대한 혐오고 인종차별인 거죠. 왜 근데 이주민들 중에 백인들은 왜 이렇게 잘해주나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경제력하고 제국주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죠. 위에 있는 나라들 피부 색깔 다 어때요? 몇 나라 빼고는 중국, 일본, 인도 빼고는 다 백인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선주민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인종주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 보는 그 눈, 기준, 이 문제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보는 눈이 저지른 야만이 너무 중요한데 요것만 정상이고 인간이고 요 사람의 형태와 조금 다르면 비정상인, 그래서 프릭쇼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의 범주 바깥에 있으면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키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너무 뚱뚱해도 뭐 손가락이 6개여도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외모의 표준, 기준을 놓고 그것과 다르면 다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때 예쁜 것만이 아니라 어떤 표준,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범주로 생각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 정상인 인간에 여성은 없어요. 발밑에 깔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백인 정상인 인간과 다르고 여성이기도 하면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샤키 바트만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땅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영국 사람들이 배 타고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샤키 바트만을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백인들의 모습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가슴이 더 크고 엉덩이가 더 발달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런 외형의 차이를 가지고 되게 신기한 존재라고 보면서 저런 프릭쇼에도 보내고 막 전국을 옷을 벗긴 상태로 구경거리로 다니고 그러다가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너무 끔찍한 건 이 지식인 학자라는 사람들이 샤키 바트만을 놓고 인간이냐 아니냐를 계속 논쟁해요. 동물이다. 아니면 인간과 동물의 중간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은 다음에 프랑스 박물관에 뇌하고 성게하고 다 이렇게 분리해서 놨어요.
2002년에서야 이제 샤키 바트만의 유해가 원래 태어났던 땅으로 갔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샤키 바트만을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외양인 거예요, 외양.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뭐 지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외모를 보고 평가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는 저지른 야만은 정말 이 외양의 차이를 가지고 다른 존재로 놓고 이렇게 자신들의 유희거리로 막 하게 만들고, 제일 끔찍한 건 이제 노예선이죠. 자기네가 제국주의 펼쳐서 넓은 땅에다가 농사 짓고 뭐 할 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선으로, 이게 1700년대 금지되기 전까지인데 요 빽빽한 게 사람 하나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꽉꽉 실리고 이렇게 포개진 상태로 두세 달을 바다를 건너서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못 되죠. 현재는 그러면 좀 다르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차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 차를 막 엄청 잡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차 안에 다 총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차 안에 총이 있긴 했지만 비무장 상태였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90발을 발사했대요, 경찰이. 근데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차별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먼저 항의해라, 아시아인 혐오하지 말고, 뭐 차별을 핑계로 폭동이나 일으키고 거지근성으로 뭐 훔쳐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흑인 탓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16살짜리 아이가 엄마 심부름인가 아빠 심부름으로 이제 어느 집에 뭘 갖다 주러 갔는데 주소를 잘못 봐서 딴 집을 가서 초인종 눌렀더니 그랬다가 이제 총에 맞은 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고 하기에는 흑인들이 충분히 할 법한 일이다, 난 이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피해자를 탓해요. 그런데 손흥민을 겨냥한 또 인종차별도 있었잖아요. 아시아인 뭐 노란 원숭이라고 눈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자기네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인종차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대요. 얼마나 못 배우면 특정 인종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들 때 인종차별이 툭 쉽게 나오냐. 다 똑같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거 백인을 내면화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건 괜찮고, 하지만 우리는 백인하고 동등한데 감히 우리한테 인종차별을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양에서 백인들 중심의 사회에서 백인들이 갖고 있던 기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무언가를 재현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10명의 감독들 너무 떠오르죠. 지식인 중년 남성들 자기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카메라를 누가 드는가를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거 모두 다 아시죠? 프로듀스 101.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서바이벌에 또 새로운 획을 준 뭐 이건데, 이게 1이 걸그룹 육성이었잖아요. 2가 보이그룹 육성이에요. 보이그룹 육성할 때 기사를,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남성들의 관심이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남성 시청자를 끌을 수 있는 비책이 있다면 뭐 이러면서 질문했을 때, 이게 PD거든요. 이 사람이 대답한 게 이거예요. 여자판으로 먼저 한 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에게 건전한 야동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다. 출연자들을 보면 내 여동생 같고 조카 같고 귀엽잖아, 그런 류의 마동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대중매체 생산자의 마인드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판 만들었을 때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다르죠. 여기서는 핑미잖아요. 여기서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다예요. 그래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선택당하는 동대고 남성은 주인공, 주체가 되고, 이게 바로 가부장제 이성애의 연애 틀 안에서의 모습이고, 이게 어떤 외양을 가져야 할지와 너무너무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원래 안 쓰는데 이거 너무 좋은 자료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분석해보세요. 이제 각각 나오는 버전이 있어요. 5초 남았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지.
지금 둘 다 나온 걸 광고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광고 2, 광고 3으로 보면 광고 2는 누가 나왔어요? 남성이 나왔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대죠. 40대 후반에 김종국을 통해서 어떤 걸 강조해 보여줬어요? 강함, 막 스피드, 막 빠름 뭐 이런 거. 그래서 광고 속에서 대사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5초 남았어 라고 반말을 해요. 되게 이렇게 약간 카리스마 있게. 그런데 여기 2에서 등장하는 모델은 누군지 아시나요? 손나은. 20대 후반? 네. 손나은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몸매의 바디라인과 유연함과 카메라 워킹부터 다르죠. 김종국을 보여줄 때는 줌 아웃해서 풀샷으로 보여줘요. 행위가 막 보이게 힘 막 센 거. 손나오는 목, 허리 막 이렇게 보여줘요. 부분. 음악도 다른 거 혹시 아셨나요? 여기는 더 경쾌하고 동적이고 화면도 어두워요. 여기는 밝고 좀 더 차분해요. 이게 성별 이분법으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기준들을 보여주는데 이 광고가 조금 더 선명하지만 다른 광고들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다 어마어마하게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인터넷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붙어서.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뭔가를 찾을 때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보통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백문이불여일견을 검색하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게 예쁜 애는 처음 봤어. 샛별 같은 눈은 냉덕 같은 입술. 그 친구가 그렇게 예뻐? 그러니까 백문이불여일견 이러면서 막 과시하면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올 거야. 그 여자친구는 집으로 막 데려가요. 과시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집을 막 가르쳐줘. 거기다가 이제 얘는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이렇게 막 상상을 해요. 이 표준적인 미,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상상한 얼굴과 실제 얘의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쟤네 안경이군 이러면서 외모로 희화화를 해요. 제일 심각한 건 스토킹이죠. 얘는 얘한테 관심이 없는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백문이불여일견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외모지상주의와 과시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과 획일적인 미의 기준과 외모에 대한 희화화와 스토킹을 아무 문제 없이 재미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제가 검색창에 검색하고 이미지 보는 걸 좋아해서 한 2018년인가 뭐 그쯤에 발견해서 이건 수업 자료다 이러고서 계속 썼는데 제가 2020년 정도부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양육자분들을 계속 만나요. 근데 양육자분들이 여기서 제일 화내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 다 인터넷으로 막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서 민원을 넣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봄부터 이거 검색이 안 돼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도 막 알면 뭐해 머리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뭔지 알아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또 얘기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두 종류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종류로 나눈 사람들은 각각 정해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에 기반하냐? 유성애, 이성애 중심주의. 이거 왜 필요하냐? 정상가족 만들기 위해서. 또 정상가족 왜 필요하냐?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데 소비하는 단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외모지상주의는 여성이 예쁘고 능력 있는 남자한테 선택받게 하는 그리고 모두 다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남성들도 외모가 중요한 상태에서 민족주의가 결합하며 바로 인종차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부장제 권력이, 백인 권력이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권력을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됐다고 생각했던 역사가 너무 길었고 실제도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매체가 보여주는가에 따라 반대로 보여주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업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오노요코의 하늘을 보기 위한 회화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사다리가 있고 작은 글씨가 써 있어요. 그 밑에 돋보기가 있어요. 올라가서 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갔는데 이게 있으면 그러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샥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왜 못하실까요? 여태까지 만지지 마시오라는 사인을 우리는 계속 봤었죠. 근데
그게 안 써 있어도 우리는 만지기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 전에 앞선 경험들과 그런 것들, 고정관념들 때문에. 근데 이거 구경만 하라고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작동하려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올라가려고 보면 항상 사다리가 이쪽이 이렇게 불안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걱정되면, 무서우면 저기요 좀 잡아주세요.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죠? 결국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눈으로 보면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Y, E, S. S가 써 있는데 정말 행동할 만하게 써 있어요. 나밖에 못 보게. 우리가, 저는 현대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근대에 살았다면 결과만 중요하잖아요. 그 전 시대에 살았으면, 전근대, 근대에 살았으면 결과만 중요해서 저기 뭐가 써있긴 써있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올라가서 봐요. 저기요 뭐라고 써있나요? 예스요. 감동이 하나도 없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스, 나만 볼 수 있는 예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용기를 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나만의 예스란 말이에요. 정답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관객으로서 해석한다면 나만의 예스는 이 과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 예스가 되게 작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문자로 커다랗게 Y, E, S 이것이 정답이다 이게 아닌 건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정답이다 YS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나의 예스를 알면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나만의 예스가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의 예스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예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예스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왜 저 큰 예스를 안 따라가? 너 틀렸어. 그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언뜻 보면 여성이 뭐를 안고 있기를 기대해요, 우리가. 보통 여성이 안고 있다고 하면 아기죠. 이 타원형의 이것은 성모 마리아를 많이 듣는 틀이에요. 근데 뭘 안고 있어요? 자기 다리. 코들이 애지중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르네상스의 그 화가들처럼 신의 위치, 심판자의 위치로 놓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성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시각 문화가 여전히 백인 남성 권력자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시선의 대상으로서 내 몸을 그렇게 위치시키지 말고 감각하고 돌보는 주체로서 스스로 몸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